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5번째 과목이죠. 생화학 및 발효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타민 중에 산화에 의한 생체막의 손상을 억제하고 대표적인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뭐가 있죠? 비타민 E가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코페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까요? 어떤 발효를 하는데 연속식 배양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배양법이 있는데 연속식 배양법이 있고 또는 회분식 배양법이 있습니다. 회분식 배양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발효조에 있어서 한번 발효를 시키면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발효를 진행하는 것, 즉 한 타임 진행을 하고 또 다시 발효를 진행하는 회분식이라고 부르고요. 연속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이프라인 지나가면서 계속 발효가 되면서 생산물이 나오는 것, 즉 끊기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지는 걸 연속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 패드 배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회분식을 우리가 배치 타입이라고 부르고 연속식을 컨티뉴어스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걸 패드 배치 타입이 있어요. 이거는 연속식과 회분식 사이에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배양법이 있는데 이 중에 연속식 배양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연속식 배양법은 중간 및 최종 제품의 품질이 일정합니다. 이게 장점이지만 배양 중에 혹시 잡균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수율 및 생산물의 농도가 일반적으로 회분식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연속식 배양법은 이러한 단점 때문에 잡균에 의한 오염이나 또 변이의 가능성의 단점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대부분의 발효공업에서 연속식 배양법보다는 패드 배치 타입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TCA 회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TCA 회로에 관여하는 조절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TCA 회로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엔자임, 효소가 활용이 되는데 이 아세틸 고아를 시트레이트로 일단 바꿔줘야겠죠. 바꿔주기 위해서 시트레이트 신더테이지가 신세이지가 필요하고요. 한번 들어본 게 무엇인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게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되는데 시트레이트 신세이지가 있었죠. 아이소시트레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도 있었습니다.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있었죠. TCA 회로에 관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도 필요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포스포글루코 뮤테이즈는 TCA에서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 TCA 회로에서 어떤 효소들을 들어봤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 중에 ATP를 생산하는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해당 과정 중에는 총 2단계에 걸쳐서 ATP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단계에서 생성할 수 있었냐면 2번에 나와 있는 이 포스포에놀 파이루빅 액시드를 기본적으로 에놀 파이루빅 액시드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ATP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고요. 이 ATP를 생성했을 때는 뭐를 떼어냈어요? 인산기를 떼어내면서 ADP에 인산기를 전달하면서 ATP를 만들어냈죠. 자, 이런 과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13비스, 13비스는 뭐였죠? 1번과 3번 두 개의 포스포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글리서레이트가 있었어요. 이 13비스 포스포글리서레이트를 해서 인산기를 하나 떼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포스포 글리서레이트로 만들어줄 때, 자, 1번, 3번 중에 하나를 떼어낼 때 ATP를 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산기를 떼어낼 때, 포스포가 있는데 인산기를 떼어낼 때 ADP에 인산기를 전달하면서 ATP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균체 내 효소를 추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균 내에 효소가 있을 때 이거를 밖으로 빼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고, 물리적 방법으로는 초음파 파쇄법이 있었고요. 기계적 마쇄법이 있었습니다. 동결 융해법으로도
효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근데 염석법은 뭐였어요? 이거 단백질 분리할 때 쓰는 거였죠. 염을 넣어주면 단백질끼리 서로 뭉치려는 힘 때문에 단백질을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고 솔팅 아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변성되기 쉽겠죠. 따라서 염석법은 효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분리 정제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제조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퍼멘테이션 방법 중에 말로 알코올릭 퍼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로 알코올릭 뭐를 쓰는 거예요? 말릭 액시드를 분해하는 겁니다. 말릭 액시드에서 발효를 시켜서 뭐를 만들어내나요? 말릭 액시드에서 퍼멘테이션으로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말로 알코올릭 퍼멘테이션입니다. 이름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펩타이드 생합성. 자,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DNA에서 RNA를 만들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NA에서 RNA로 갈 때 뭐라고 불렀죠? 트랜스크립션, 전사. RNA에서 단백질로 갈 때 번역, 트랜스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단백질을 가져왔어요. 단백질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디서 붙였어요? 리보솜에서 붙였어요. 이 리보솜을 붙이는 과정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시 반응, 이니시에이션이 있었고요. 신장 반응, 일롱게이션이 있었습니다. 종지 반응, 이거는 터미네이션, 끝내는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 있었고 개시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니시에이션은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ATP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끝낼 때는 항상 힘이 들어요. 시작하기 위해서는 힘, 에너지가 필요하고 ATP가 소모되고 이때 이니시에이션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이니시에이션과 관련된 인자를 이니시에이션 팩터 IF라고 부릅니다. 즉 EF가 아니고 EF는 뭐예요? 이건 일롱게이션 팩터죠. 일롱게이션 팩터는 신장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니시에이션 팩터가 관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설명이 틀렸고요. 신장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건 설명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시 반응에 대한 설명이죠. 신장 반응에서는 일롱게이션이니까 EF가 관여가 돼야겠습니다. 3번 정지 반응 볼까요? 정지 반응은 이제 다 합쳐서 끝내는 거죠. 다 합쳐서는 마지막에 mRNA에서 종료 코돈이란 게 있었어요. 이 코돈을 만나면 이 정보를 읽으면 더 이상 단백질을 붙이지 말고 이제 합성을 끝내라 라고 하는 종료 코돈이 있었는데 종료 코돈은 뭐가 있냐면요. UAG, UAA 또는 UGA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료 코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끝낼 때는 G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요. RF라고 하는 단백 인자가 관여를 합니다. 아니 아까 끝날 때는 터미네이션이라면서요. 그럼 RF가 아니고 TF가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RF는 뭐의 약자냐면 릴리즈의 약자입니다. 릴리즈는 뭐예요? 떼어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릴리즈 팩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마음대로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에너지가 필요하고 릴리즈 팩터 떼어내기 때문에 떼어내는 RF 단백 인자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DNA 분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DNA 분자는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GTC입니다. AGTC DNA 분자는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나선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왓슨과 크릭이 이중 나선 구조를 주장을 했죠. 물론 전에 있던 가설들을 바탕으로 주장을 했고 서로 마주보면서 나선 구조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가 맞습니다. 이 DNA분의 이중 나선 구조에 존재하는 염기쌍의 종류는 AGTC가 있고 A는 뭐와 결합을 해요? T와 G는 C와 결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DNA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나요? 5번 프라임에서 3번 프라임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틀린 설명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방향은 항상 5번 프라임에서 3번 프라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DNA 분자는 이중나선 구조가 회전하는 거리를 1피치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스윗덧의 전분 함량 16%가 있는데 여기서 탁주 알코올 도수를 몇을 얻을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알코올 변화는요. 이론적으로는 51%예요. 51%를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분 함량이 16% 있다라고 하면 51%, 여기서 51%, 0.5 정도 곱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약 8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당분해 글라이콜라이시스에 관여하는 효소 중에 보조인자 코팩터로서 화학성분 금속이온을 필요로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효소의 단백질 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효소의 경우에는 전체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홀로 엔자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전체 효소예요. 근데 이 효소의 경우에는 단백질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비단백질 부분도 있습니다. 코팩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코팩터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코엔자임이 있고요. 코엔자임은 이제 효소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프로스탈틱 그룹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단단하게 결합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코팩터를 뺀 단백질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엔자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효소에서 코팩터를 제외한 단백질 부분은 아포효소, 아포엔자임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래 유전 암호 지네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말맞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전 암호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 나타내나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를 우리 뭐라고 나타내요? 세 가지 중에 mRNA입니다. tRNA는 뭐예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거였죠. 트랜스퍼 RNA였고요. rRNA는 리보솜의 존재에서 작용하는 RNA였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는 mRNA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핵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까 정보는 어디서 가지고 있었어요? mRNA에서 가지고 있었죠. 이 정보는 뭐라고 불렀어요? 코돈이라고 불렀죠. 이 코돈은 뭐예요? 예를 들어 AUG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이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가져와라. 이런 게 정보죠. 그럼 이걸 읽어야 돼요. 읽는 애는 뭐예요? 가져와야 되는 거. tRNA가 이 정보를 읽어서 뭐를 가져와야 돼요? 아미노산을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또는 시작하거나 끝내야 돼요. 그럼 이 tRNA에서 이 정보를 읽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이 코돈에 반대된다, 코돈에 상응한다고 해서 안티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다 알았네요. 그럼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핵산은 뭐겠어요? 네 가지 중에 tRNA가 되겠습니다. rRNA는 리보솜에 존재한다고 했었고요. 그럼 cDNA는 뭔가요? cDNA는 RNA를 우리가 DNA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RNA, DNA로 만드나요? 관련된 효소가 있었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요소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RNA로부터 DNA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DNA를 컴플리멘터리, 즉 RNA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cDNA라고 부릅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설탕 용액에서 생장할 때 덱스트란 생성하는 균주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균주를 이용해서 발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유산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김치 발효 초기에 존재하는 류코노스탁, 이 김치 발효 초기에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설탕 용액에서 덱스트란을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 발효 관련해서 같이 류코노스탁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글루타믹 액시드를 발효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페니실린은 이건 뭐예요? 항생제죠. 아니, 김치를 발효시키는, 김치가 아니고 글루타믹 액시드를 발효시키는데 글루타믹 액시드 발효에서 항생제를 넣어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페니실린은 뭐에 관계가 있어요? 항생제는 여러 종류의 기작으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페니실린은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할 수 있어요. 세포벽 합성 억제가 글루타믹 액시드 발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4번의 설명을 같이 볼게요. 균체 내에서 생합성된 글루타믹 액시드를 밖으로 빼내야겠죠. 우리 효소를 밖으로 빼내듯이 생산물을 밖으로 빼내면 좋을 거예요. 근데 세포벽이 강하면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페니실린을 넣어서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면, 세포벽이 약하게 하면 빼내기가 좋을 거예요. 막투화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글루타믹 액시드 발효에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첨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일는 문제는 진핵세포, 우리 사람과 같은 진핵세포에서 전자전달 연쇄 반응에 의해서 생물학적 산화과정, 말이 되게 어렵죠. 진핵세포, 우리 사람에 있어서 전자 전달은 뭐였어요? 마지막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응이었죠. 에너지를 생산 ATP를 만들기 위해 산화과정이 일어나는 부분을
어디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서 에너지 어디서 생성한다고 그랬어요? ATP 생성하는 장소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인간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결핍 증세를 안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달걀 인자를 많이 먹으면 되면 난백을 많이 먹으면 특히 날 것으로 많이 먹을 때 결핍증이 나올 수도 있어서 달걀 인자를 날 것으로 많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비타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달걀 인자에 그럼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뭐가 많이 들어있길래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될까요? 바로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뭐랑 결합을 하냐면 비오틴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 아비딘과 비오틴이 결합을 하면 생체 내에서 비오틴이 잘 작용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우려되는 비타민은 1번에 나와 있는 바이오틴, 비오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탁주, 약주, 막걸리 생각하시면 좋겠죠. 막걸리의 발효 방식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기를 보니까 어렵네요. 단발효는 뭐고 단행으로 읽으셔야 돼요. 단행 복발효는 뭐고 병행 복발효는 뭐고.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선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 복발효가 뭔지부터 볼게요. 단행이라고 하는 건 일단 당화를 합니다. 우리 어떤 걸 발효시키기 위해서 녹말을 이렇게 잘게 나눠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당화라고 부르죠. 당화를 시킨 다음에 발효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맥주 만들 때. 맥주 만들 때는 일단 전분을 잘게 당화를 시키고 나서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당화시키면서 바로 발효를 시켜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병행복 발효라고 부릅니다.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병행복 발효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탁주와 약주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맥주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맥주는 당화 이후에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행복 발효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알코올 종류에서 공비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정제해서 만든다고 하면 100%의 알코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100%의 알코올을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도 어딘가에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100% 순수한 알코올만을 만들면 완전히 다 증발해서 없어지겠죠. 100%는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최대 알코올 농도는 약 97.2%로 알려져 있어요. 알코올 농도는 97.2%로 알려져 있는데 이 97.2% 알코올을 비등 냉각해도 더 이상 냉각해도 알코올의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등 냉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알코올을 계속 더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비등하는 건 가열하는 거고 냉각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온도를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를 높여도 낮춰도 더 이상 알코올의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99%의 알코올을 비등 냉각하면 온도를 높였다 낮추면 알코올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97.2%에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비점, K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비점에서 혼합물을 공비혼합물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답은 2번 99%의 알코올을 비등 냉각하면 공비점 97.2%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의 알코올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빵 효모의 균체 생산 배양 관리 인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빵 효모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죠. 이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를 우리가 배양하기 위해서는 관리해줘야 되는데 뭘 관리해줘야 될까요? 온도 관리해줘야겠죠. pH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당 농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는 통성 혐기예요. 즉 산소가 있든 없든 잘 자랍니다. 즉 혐기 조건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라고 하는 효모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산화적 인산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에서 ATP가 합성되는 과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ATP가 합성되는 과정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복합체 1번, 2번, 4번에 나와 있는 복합체들은 이렇게 ATP를 합성하는 데 관련 있는 복합체로 알려져 있어요.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즈나 또는 복합체가 알려져 있고
또는 MADH, 디하이드로지네이즈, 플라보 프로테인 복합체는 알려져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자, 3번을 볼게요. 페리 엑시드 신더테이지입니다. 이거 뭐예요? 지방산을 합성한대요. 지방산을 합성하려면 에너지가 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합성이 될까요? 지방산을 합성하려면 에너지가 쓰이겠죠. 에너지를 소모할 겁니다. 3번의 페리 엑시드 신더테이지의 경우엔 지방산을 합성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 ATP 합성되는 과정과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출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로 생각이 되어요. 이렇게 2021년 5월 15일 기출 문제를 같이 살펴봤는데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